자, 우리 이제 필답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사방법론과 설문지 구성하는 세 번째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 조사방법론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방법과 조사 연구라는 부분을 해놨는데요. 사실 필답형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답을 이제 서술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방법론에서 좀 자주 나오는 얘기들, 자주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조사방법론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과학적 연구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실제로 조사를 통해서 뭔가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과학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체계적인 절차로 그렇게 조사해 나가는 것에 적합한 그러한 연구들이 바로 과학적 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연구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연구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현상을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나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왜 이렇게 됐냐라면 그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조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내년도 전망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보통 시계열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변수 간 관계. 변수의 관계를 우리가 앞에서 통계 분석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회귀 분석 이런 걸로 하면 누가 독립 변수고 누가 종속 변수고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를 놔두고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조사 연구가 수행이 됩니다. 자, 어쨌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우리 연역법과 균역법이 있죠. 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연역법은 먼저 이론에 근거해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론에 근거해서 가설을 만들고 가설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작화를 합니다. 조작적 정의 같은 것들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조작화를 하고 실제 현실에서 관찰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조작화에 된 것에서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는 이 단계를 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해 나가는 것이 연역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균합법은 그 반대죠. 균합법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이 없어서 먼저 어떤 관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찰을 해서 이 관찰한 것을 뭔가 일반화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일반화하는 과정,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역법은 이론,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펼쳐나가는 것이 연역법인 반면, 소크라테스가 죽었고, 소크라테스가 사람이고, 그렇다면 사람은 죽는구나, 모두 다 죽는구나, 이렇게 작은 사례들을 모아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증명되는 것들, 그것들을 이론화하려는 과정이 바로 균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그 모든 조사 방법론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서 설명을 하지 못하는 특징들이 무엇인가, 내가 모르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일단 파악해 보시고요. 또 하나 특징이 쭉 나열돼서 예를 들어서 조사방법론 특징 중에 이러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조사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 논리성이 연역법으로 펼쳐지든 균합법으로 펼쳐지든 어쨌든 논리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오고요. 논리성이라는 것은. 그 다음 인과성은 뭘까요? 인과성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변수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상호관계만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필요할 때 변수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인과성을 설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반성은 뭔가요? 일반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화.
일반화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뭐 조건 이런 것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다 성립이 될수록 더 좋은 이론이고 더 좋은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간결해야 된다. 사실 복잡한 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서 변수가 많은 걸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듯이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설명 변수로 최대한 설명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래서 simple is best예요, 사실. 그래서 간결하게 설명력을 높이는 정말 중요한 변수들을 이제 추출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구체성. 구체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개념을 이제 정립하고 뭔가 정의를 하고 이럴 때 구체적으로 정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조작적 정의가 가능한데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조사를 통해서 검증해야 되니까 뭔가 검증이 가능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브랜드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검증하고 싶을 때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브랜드를 사는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든지 뭔가 실제 조사가 가능해서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호 주관성, 뭐 자주 나오는 건데요. 상호 주관성은 상호가 간주관성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뭐 사이간자를 써서. 그래서 상호 주관성은 서로 다른 연구자가 연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동기가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연구 대상이 같고 연구 방법이 같으면 연구 결과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특성이죠. 그리고 검증이 가능하면 당연히 수정도 가능해야 되죠. 언제나 불변의 리는 없고, 그다음에 효용성은 어쨌든 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사회학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뭐 개념, 뭐 이론, 뭐 법칙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 하나하나가 뭐 이렇게 열심히 정의를 해야 되고 이렇진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대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개념적 정의는 개념부터 출발해야 되죠. 개념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변수의 개념을 설명할 때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학업성취도라고 얘기하면 듣기, 읽기, 말하기 등 종합적으로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개념적 정의죠.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관찰된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되게 추상적인 용어예요. 추상적인 용어를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개념은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러한 추상적인 어떤 용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뭐 사랑 이런 거 그런 거는 분명히 대충 어떤 건지는 알지만 뭔지는 알고 누구나 하고 있지만 눈에 만져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현실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개념적 정의는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사전적 정의죠. 사전에 나올 만한 그러한 정의들, 뭐 방금 라이프 스타일 봤듯이 사회계층이라고 얘기하면 뭐 사회 내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회계층을 현실에서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실제로 측정 가능한 형태, 측정은 조사라고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뭔가 이제 값을 얻어내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 충성도 굉장히 예를 많이 들죠.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는 정도가 개념적 정의라면 조작적 정의는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10번 동일 제품 구매 시 동일한 브랜드를 몇 번을 사는가 이런 걸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개념과 연결돼서 이론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론이 확장되면 법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변수 간의 관계를 어떤 설명하는 그런 것이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설을 세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광고비를 많이
투자하면 매출액이 올라가. 뭐 이런 이론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변수 간의 관계이며 또 경험적으로 어떤 실제 상황에서 조사가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변수들 간의 어떤 확률적인 진술이에요. 실제로 광고비가 증가했을 때 매출액이 증가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하나의 확률적인 관계일 뿐이죠. 그래서 가설을 도출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론은 어쨌든 과학적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제로 이 변수 간의 관계를 우리가 기존의 이론에서 이제 찾아내서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연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이 좀 발전되면 뭔가 넓은 수준으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이론이 이제 법칙이죠.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 이제 법칙이란 표현이 들어가면 얘는 그래도 그 많은 이론 중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이제 개념이구나라고 이론의 개념이 좀 널리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명제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명제는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 사실 이론은 우리가 거짓인 이론이 많지는 않지만 명제는 이론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거짓인 명제도 있죠. 그래서 명제도 어떤 진술이지만 어떤 현상에 대한 진술이지만 그것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도 있는데 이 사실은 그냥 팩트,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어떤 변수 간의 관계라기보다도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사실, 실제로 팩트라는 거는 우리가 변수 간의 관계라는 어떤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알려진,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변수를 정의할 것입니다. 자, 변수는 2개 이상의 값을 갖는 그러한 어떤 개념을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설문지를 구성하게 될 거잖아요. 설문지를 구성할 때 보기 문항이 여러 개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의 질문에 대한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값이 보기 문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 변수는 하나로 취급되지만 그렇지 않고 보기 문항이 모두 다 선택이 가능하다면 그 하나하나가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각각의 변수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 구분을 위해서 숫자를 구별한 그러한 변수일 수도 있고 또 양적인 값을 측정한 변수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값을 갖거나 혹은 2개 이상의 값을 갖거나 어쨌든 변하는 값을 가지면 그것을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변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봤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는 X라고 얘기하고 종속변수는 Y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독립변수는 설명변수고 종속변수는 설명을 받는 변수, 결과 변수를 얘기하고요. 결국 종속 변수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변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립 변수는 내가 조작이 가능해요. 얘는 확정적인 경우. 설명 변수는 내가 보통 결정해서 내가 집어넣는 변수이기 때문에 회계식에서도 종속 변수 Y에는 추정치의 모자를 썼지만 독립변수는 추정하지 않아요. 독립변수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집어넣는 변수예요. 광고비와 매출액이 있으면 광고비는 독립변수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광고비 내가 1,000만 원 쓸게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출액은 내가 결정하지 못해요. 매출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결과 변수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독립변수는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값입니다. 자,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강하고 불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절변수죠. 그래서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의 강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똑같이 수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그것이 다 조절변수 때문에 그렇죠. 학업에 집중하는 정도, 그 변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매개변수는 중간 단계에 나타나는 거죠. Y로 하죠, 여기를. 여기가 매개변수. 그래서 얘는 매개변수. 그래서 조절변수와는 좀 개념이 틀린 게 X의 영향을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광고
광고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다. 광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매출액도 높아진다.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들을 둘러싼 모든 변수들은 사실 한마디로 외생 변수죠. 이들을 모두 둘러싼 변수는 외생 변수. 내가 이 분석에서, 이 연구에서 독립 변수로 설정하지 않은 모든 변수는 외생 변수예요, 사실. 외생 변수는 이라고 쓸게요.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내가 굳이 지금 연구에서는 그 외생 변수의 역할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변수고요. 통제가 가능하다면 외생 변수 중에 통제가 가능한 변수는 통제 변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실 통제 변수도 외생 변수에 속하고 여기 나오는 뭐 억압 변수, 관계를 억압하는, 억제하는 억압 변수나 또는 뭐 왜곡시키는 왜곡 변수나 이런 거 다 사실 외생 변수예요. 크게 말하면 외생 변수 안에 다 들어가는 셈이죠. 어쨌든 내가 원하는 설명 변수가 아닌 다른 변수들이 관계를 억압하기도 하고 관계를 누르기도 하고 관계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변수를 속성에 따른 유형으로 구별을 해보면 사실 이 변수는 우리가 설정하는 변수는 크게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로 나뉘어요. 이산형 변수는 카운트가 가능한, 셀 수 있는 변수죠. 그래서 하나하나 수치화가 가능해서 경우가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성별, 남자, 여자, 학력, 고졸 이하, 대졸, 이렇게 나누잖아요.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 변수라서 대부분 범주형 변수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연속형 변수는 말 그대로 구간 안에 값을 모두 취하는 그런 경우죠. 소득이라든지 몸무게, 키, 이런 것들, 광고비, 매출액 전부 다 연속형 변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더미 변수는 앞에서 나왔듯이 이산 변수 중에 하나인데 0과 1 사이의 값, 구분을 위해서 들어가는 변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실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통계 분석 계속 얘기하면서 가설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가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가설은 어떤 증명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가설을 세우는 것이 좋고 변수들 간의 관계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변수들의 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값이 가설이 될 수도 있어요. 모집단의 모평균이 10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기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검증 가능하고 이론과 연관성 있게 그렇게 이론으로부터 가설이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설을 간단 명료하게 이론으로부터 출발해서 검증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요. 논리적인 간결성이 있어야 되고 계량화, 숫자로 만들어서 어떤 분석이 가능해야 되고 등등. 너무 당연하면 가설로 의미가 없고 등등. 자, 가설은 우리가 구조를 보면 분석적이거나 모순적인 형태로는 세우지 않습니다. 과학적 연구에서 가설은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보다는 기각인지 기각이 아닌지 증명이 안 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분석적인 문장 항상 참인 경우나 모순적인 문장 항상 거짓인 경우는 가설로 세우지 않고요. 종합적인 문장 형태로 참이나 거짓.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참, 완벽한 거짓이 아니라 규모가설, 대립가설을 세워서 기각 또는 기각이 아니다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규모가설을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규모가설에 대해서 가설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규모가설은 뭔가 이퀄이 들어가 있는 가설이고요. 기각이 되면 기각, 그 대신 유의 수준을 밝혀야 되죠. 유의 수준 5%에서 기각하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기각이 안 될 때는 제2종 오류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각이 안 될 때는 그냥 기각이 안 됐어 라고 약간 꼬리를 내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설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규모가설과 영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기각을 염두에 둔 가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각이 된다면 당연히 대립가설을 받아들여야 되죠. 대립가설 또는 영구가설이라고 되어 있는 가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게 대부분의 목적이지만 기각이 안 되는 게 좋은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가 언젠지 우리 실제로 SPSS 할 때도 제가 종종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주 가끔씩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설의 방향성이라고 하면 가설은 방향이 없는 것, 이퀄이냐 이퀄이 아니냐는 방향이 필요 없죠. 그냥 다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크거나 같다에 뭐 작다라든지 작거나 같다에 크다라든지 이렇게 방향성 가설이 있기도 해요. 가설이 무방향성이냐 방향이 없냐 혹은 방향이 있느냐라는 것은 문제에 따라서 다르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제 변화되었냐라는 것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커졌냐 작아졌냐를 원하는 건지 그것에 따라서 가설의 방향성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연달아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조사 방법의 유형 같이 볼게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다 지금 그 조사 방법론에 대한 인트로죠. 자, 그래서 결국은 조사 방법의 조사 목적에 따른 유형들을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아까 과학적 연구의 목적과도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탐색 조사입니다. 조사의 유형. 두 번째는 기술 조사. 세 번째는 인과관계 조사입니다. 이 세 개를 항상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2번만 하고, 어떨 때는 1번만 하고, 어떨 때는 3번만 하고 이렇습니다. 어쩔 때는 1, 3을 하고 2, 3을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래서 탐색조사라는 것은 아직 조사 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 내가 문제를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소수의 사례들 깊이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게 탐색조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지 혹은 탐색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술조사에 설문제를 구성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탐색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문헌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탐색조사는 많은 경우에 정성조사를 많이 합니다. 질적조사라고 얘기하죠. 어떤 양적인, 계량적인 조사는 결국 통계 분석을 하게 될 텐데 통계 분석은 다수의 표본을,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똑같이 구조화된 뭐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래서 뭔가 구조화하기에는 아직 좀 내가 부족해. 이럴 때 탐색조사를 하게 되고요. 문헌조사, 뭐 자료 수집이죠. 2차 자료를 가지고 심층 면접, 개별 면접을 한다든지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집단 면접을 한다든지 뭐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조사 문제가 어느 정도 명확하면 기술 조사를 하게 되죠. 기술 조사는 대표적인 양적 조사입니다. 그리고 현상을 조사하는 조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기술 설명하는 조사이죠.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래서 설문조사가 제일 일반적이고 물론 실험이나 관찰을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게 기술조사입니다. 실태조사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인과관계 조사는 목적이 분명하죠. 인과관계 조사는 실험법으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밝히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변수들의 인과관계 규명이 목적입니다. 자, 이제 조사를 목적으로 분류했으면 얘는 목적으로 분류를 했으면 이 조사를 시점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시점에 따라서 조사가 어떤 조사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는 게 횡단면 조사죠. 이렇게 조사하는 게 시계열 조사고요. 횡단면 조사는 조사 시점이 하나죠. 동일한 조사 시점에 대해서 다양한 대상과 변수를 조사하는 것 횡단면. 2020 몇 년 매달 며칠 기준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가 이런 것들 횡단면 조사죠. 자, 시계열 조사는 타임 시리즈 스터디라고 얘기하는 시계열 조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월간 매출액 자료 이렇게 수집하는 것인데요. 사실 그러나 시계열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지금 종단 조사라고 얘기하는 그냥 종단 조사를 그냥 시계열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횡단이냐 종단이냐 이거죠. 종단은 시간 간격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데요. 사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계열 분석을 한다, 시계열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꾸준히 시간 간격으로 조사하는 게 시계열 분석이 맞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게 조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현실에서는 매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주제로 조사를 한다라고 할 때 늘 조사 대상이 다르진 않고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그 표본 설계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해서 매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을 하는데 그걸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시계열적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계열 조사다라고 하면 사실 대상이 같아야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조사에서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코호트 조사와 패널 조사가 구별이 되는데요. 사실 코호트와 패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코호트는 얘도 종단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지만 특징을 갖는 어떤 집단을 구성할 때 항상 조사 때마다 동일한 사람이 조사될 필요는 없어요. 동일한 대상이 조사될 필요는 없어요. 조건에 부합하는 집단이면 돼요. 그것을 이제 시계열적 조사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종단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패널은 달라요. 패널은 동일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널 조사라고 말을 하면 패널은 고정응답자가 매우 중요해요. 유사한 특징을 갖거나 혹은 다양한 특징을 갖는 패널을 구성했으면 그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종단조사에 다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의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술 조사는 대부분 양적 조사라고 하고 탐색 조사 같은 경우 질적 조사라고 하는데 정량 조사, 정성 조사 이런 표현도 쓰죠. 그래서 정량적인 조사라는 것은 양적 조사고 그다음에 정성적인 조사는 질적 조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량 조사와 정성 조사로 구별을 했을 때 이 자료들을 특징을 구별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량 조사라고 하면 어떤 기술 조사에 가장 적합하고 정성 조사라고 하면 이제 탐색 조사에 좀 주로 쓰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정량 조사는 말 그대로 표준화된 설문지로 그렇게 조사하는, 그래서 우리 표에서 정량 조사와 정성 조사를 비교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량 조사는 조사 문제가 명확할 때 쓰고 정성 조사는 명확하지 않아서 주로 얘는 기술조사나 인과관계 조사, 기술조사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설문지, 제일 많이 서베이라고 얘기하는 설문지 많이 쓰고, 얘는 FGI, 뭐 IDI 이런 걸 합니다. FGI는 집단 심층 면접 조사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우리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모더레이터가 있어서 요즘은 6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한땐 8명이 유행이었는데 너무 많다. 예전엔 8명에 2시간이 좀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6명에 1시간 반. 길면 힘드니까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또 심층면접법은 개별 1대1로 이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정형화된 어떤 정형성, 이는 비정형.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대략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조사해야지라고 해서 어떤 흐름은 있지만, 그리고 흐름과 대략적인 이제 시간 이런 것들은 있지만, 뭐 얼마든지 더 프로빙이라는 보통 기술을 얘기하죠. 더 파고들고 이럴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다수 표본을 조사하고 얘는 소수 표본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 조사 기간은 사실은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비교적 길다, 비교적 짧다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요즘은 온라인 조사 같은 경우는 엄청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은 얘는 이제 통계적 방법을 하죠. SPSS 이렇게 쓸까요? 통계적 방법. 얘는 어떤 주관적인 방법을 쓰죠. 그 주관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연구자가 막 해석해야 돼요. 연구자가 이제 막 스크립트 만들어서 일일이 막 그 소비자의 직접 언어라고 해서 소비자가 직접 얘기한 그대로를 막 분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관적인 방법이고 일반화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일반화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 탐색 조사를 할 때 많이 정성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서베이 설문지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일반화하는 과정을 주로 많이 거치고요. 반대로 할 때도 있어요. 일단 조사를 하고 조사에서 나왔던 어떤 답변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싶을 때 또 정성 조사를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조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개를 반드시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하나만 하고 뭐 끝나는 그러한 연구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사 방법별로 또 비교가 크게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수집하는 그 자료들, 또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별이 되는데 자료의 유형부터 이 자료를 수집하는 척도,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